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책 제목 1일 1답 지은이 써니즈 전성희님께서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명진서가.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1일 1답에 대한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써니즈 전성희. 마음과 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그가 운영하는 써니즈 함께 성장 채널은 11만 구독자와 1800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하루에 하나씩 답을 찾는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는 상처가 이끈 치유 본능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이들의 마음과 성장과 상처 치유를 돕는 가이드와 촉진자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을 이루어 마음 공부와 돈 공부의 균형을 이루는 일을 자신의 인생 목표이자 채널의 목표로 삼은 그는 첫 책 1일 1답을 통해 삶을 신뢰할 수 없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삶을 신뢰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는 자신의 여정을 진심을 다해 보여준다. 더불어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책을 출판하셨다고 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1일 1답. 함께 성장하는 써니즈 채널 11만 구독자분들과 채널의 성장을 위해 조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로업. 그래서 답을 찾았나? 투자.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이다. 따라서 투자는 물질계와 정신계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란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신계에 투자하는 행위도 물질계에 투자하는 행위 못지않게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그러나 반드시 수익률은 있다. 사랑.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모든 사람의 전제는 이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나를 이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나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부른다. 마음 공부에 토대가 없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도. 우주의 공적 원조를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생각을 멈추는 명상도 포함된다. 매 순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이기에 내 맡김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주기도 한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프롤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는 질문을 만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결국 믿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 역시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을진 모른다. 아마도 영혼이 품고 있는 의미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상처에는 치유 본능이 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치유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데? 이유가 뭔데? 매일 그렇게 묻는다. 질문에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답을 찾는 일을 포기하거나 근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질문의 끝에서는 근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 때 그곳은 10중 8구 마음 공부로 가는 길로 이어져 있다. 마음 공부도 외국어 공부와 다를 바 없다. 어느 날 문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친다.
취업을 위한 스펙이 필요 없거나 외국인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외국어 공부에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 물론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가 생겨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극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공부를 시작한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상처가 없거나 삶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행복하거나 평화로운 상태라면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이유나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에는 다양한 상처들이 존재한다. 그 상처가 감당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반대로 남이 볼 때는 엄청난 일로 보여도 자신은 감당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갖고 있는 치유 본능에 따라 마음 공부와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내 경우가 그렇다. 일부러 작정하거나 의도한 적은 없지만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 공부의 한 복판에 서 있다. 마음 공부의 최대 목표는 죄송합니다. 마음 공부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마음 공부와 최종 목표이기도 하지만 삶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는 먼 반대편에 가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과는 먼 곳으로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을 가져다 놓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젊었을 때 마음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짧은 인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스승으로부터 배운 실험.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비유를 사용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을 매일매일 정성껏 쓸고 닦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써니즈 함께 성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놓고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며 마음 공부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길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그 길은 상쾌하고 청량한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쓸고 닦아야 한다. 그러다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내려놓고 대신 짐을 들어다 주기도 한다. 사실 나는 실용을 추구하는 인간형이다. 높고 깊은 이상의 세계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내게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중간에 때려치우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그런 행동의 결과로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행복이나 평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실용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 공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핵심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과 내맡김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에 행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냥 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행위의 실용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를테면 돈 문제 같은 것이다. 돈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문제의 답 역시 결국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다른 사실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의문을 갖는다. 마음 공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마음부터 지켜보라고 한다. 그러면 돈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많고 그조차도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마음 공부에서 배웠듯이 마음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먼저일까? 과연 어떤 것이 답일까?
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공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책을 소개해왔다. 나 역시 그 책들을 읽으며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카메라를 들고 직접 빛나는 스승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지극한 복을 누리기도 했다. 이렇듯 빛나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첫 번째 스승으로 꼽는 분은 마이클 싱어이다. 나는 그의 책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처음 입문했다. 따라서 내게는 그의 가르침이 가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를 첫 번째 스승으로 따르게 된 이유가 있다. 그는 깊이 있는 영성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었다. 이 신념이 돈을 벌고 싶다는 내 실용적 욕구와 부딪히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클 싱어를 알게 된 후로 그런 방황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이나 판단대로 살았다면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삶이 데려다주는 것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내맡기기 실험 덕분에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돈 문제가 발생하면 오버하지 않는다. 오버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오버한다는 것은 실제보다 그 감정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레발을 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일은 모두 감정의 오버에 해당한다. 이는 나를 둘러싼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먼저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첫 번째 스승인 마이클 싱어는 문제라 여겨지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계획한 답과 삶이 알려주는 답 중 어떤 답이 더 믿을 만한지에 대한 평생에 걸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열심히 생각해서 결론 내린 답보다 삶이 가져다준 자연스러운 결론에 따랐을 때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목격했다. 그래서 나도 그의 방식을 따라 실험을 해보았다. 정말 같은 결과를 얻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그랬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다. 전업 유튜브로 활동하다 보니 매월 수익이 일정치 않았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의 3분의 1 수준일 때도 있었고 월급의 1.5배를 버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매월 지출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 생활비, 아버지 용돈, 카드값 등을 다 계산해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달도 생겼다. 그럴 때마다 마이클 싱어의 실험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의 실험을 따라했다. 이 실험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떻게 돈을 구할까? 또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도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일단은 아무 계획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려고 모여있던 에너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내 안에서 더 큰 에너지가 나온다. 그 결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계획은 이때 세워도 된다. 어떤 때는 사두었던 주식이 예상외로 올라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광고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또 못 받을 거라 포기했던 돈이 갑자기 들어와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모두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딱 필요한 타이밍에 딱 필요할 만큼의 액수만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꾸준히 늘었다. 2019년 8월 퇴사한 이후 9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혹 발생하던 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식으로 흘러갔다. 결국 첫 번째 스승을 따라하기로 한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치열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얻었으니 마음 공부에서 가장 울퉁불퉁한 언덕 하나는 넘어선 것 같다. 1일 1답. 나는 하루에 하나씩 답을 찾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든다. 함께 성장이라는 채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삶에 대한 불신이 정화되면서 점점 더 삶의 자체를 신뢰하게 되었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이 만들어낸 나의 상처는 치유 본능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안전한 곳에 이르고 나니 비로소 다른 이들의 상처가 보였다. 이제 카메라의 줌 기능처럼 더 당겨서 그들의 상처를 더 가까이 보려고 한다. 네, 이번에는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루어 포인트. 그래서 답을 찾았나? 프롤로그. 상처는 질문을 만든다. 파트 1. 나는 삶을 신뢰한다고 말해버렸다. 인트로.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자존감이 있을 리가 없다. 나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이였을까? 외로운 게 싫어서. 인생에서 처음 요구된 가치 판단. 파트 2.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듯 했다. 인트로. 나는 나를 치유할 권리가 있다. 19에 내 상처와 직면했다. 치유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었다. 결핍을 채우는 게 먼저였다. 끊어질 때도 아프지만 연결될 때도 아프다.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 넣을 때 제자리를 찾아주자. 인생을 리셋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군대에서 경험한 명상. 운전병을 하다 사고를 냈다. 엄마를 만났다고 치유가 다 된 것은 아니었다. 파트 3. 갈망하라. 어리석을 만큼. 인트로. 갈망에 사로잡힌 내 영혼. 나도 한 번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부족한 자신감을 채워준 공모전. 선배들의 신뢰로 자존감이 자리를 잡았다. 처음으로 꿈이 생겼다. 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게 어설펐다. 파트 4.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경험하라. 인트로. 가슴을 따를 때 치유가 일어난다. 나를 관찰한다는 낯선 체험. 관찰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감정 버튼이 자동으로 터치되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감정을 피하고 밀어놓으면 상처를 낸다. 하나가 아닌 복합적인 감정을 다룰 때 감정은 관심종자다. 마음의 저항을 놓아주는 체험.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을 때 의식 상태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실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게 두려워 관찰만 했다. 어설픈 순례자의 길을 나서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했다. 관찰을 하니 내가 달라지는 것이 확실했다. 삶을 신뢰하게 되면서 얻은 평화.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마음 공부와 돈 공부를 같이 하기. 물질과 정신의 균형 찾기. 에필로그. 심장 뛰는 소리에 따뜻함처럼. 부록. 3인의 고수와 1일 1답. 네, 목차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네, 파트 1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삶을 신뢰한다고 말해버렸다. 인트로.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얼마 전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었다. 요즘 나도 모르게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나의 모습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우울증인 것 같아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기는 하다 라는 말도 함께 고백했다. 다니고 있기는 하다? 라는 말은 다니고는 있지만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의 병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삶을 신뢰할수록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느꼈던 모든 두려움들은 삶이 내게 주는 선물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삶은 신뢰하는 만큼 자유롭구나,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댓글을 보고 반응을 보인 내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그때 나는 매우 놀랐다.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으리라. 저는 당신이 힘든 이유가 삶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삶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발밑에 무수히 깔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참 이상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성장기에 평온하지 않은 환경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나 역시 환경이 만든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체 나는 어떻게 그 방법을 알아낸 걸까? 삶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 1. 내게도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3살 때 헤어졌다. 2. 헤어진 그들은 아무도 나를 맡아 키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모집과 작은아빠 집을 거쳐 자녀가 없었던 큰아빠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3.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던 큰아빠와 큰엄마도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4. 큰아빠가 내 곁에 남아 나를 키워주셨다. 나를 키워준 아빠이기에 나는 큰아빠가 진짜 아빠라고 생각한다. 낳아준 아빠에게는 아빠라고 하기 싫어서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다. 5. 낳아준 아빠는 2아이가 있는 다른 여자와 살다 헤어지고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6. 낳아준 엄마도 재혼해서 아이 2을 낳았다. 그러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7. 성인이 된 후 명절 때마다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모두 따로 만나고 있다. 내가 자란 환경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평온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자라는 동안 내 안에 무수히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만들어졌다. 삶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부정적 감정들. 1. 죄의식.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내 안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죄의식이 존재한다. 2. 슬픔. 버림받았다는 느낌. 역 같다. 너무 슬프다. 3.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4. 욕망. 두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하지만 굉장히 막연한 감정이었다. 5. 분노. 평화롭게 살거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감정이었다. 저는 당신이 힘든 이유가 삶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삶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발밑에 무수히 깔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참 이상하죠? 자존감이 있을 리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총 3개의 영동고등학교가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영동고등학교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그리고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내가 영동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 아니, 강남 파랑꾼 출신이었단 말이야? 아니다. 내가 다닌 학교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영동고등학교다. 나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촌놈이다. 하지만 충북 영동고등학교는 읍내에서 유일한 인문계 학교였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나름 괜찮은 학교였다. 그래서 공부는 잘했냐고 대답 대신 다음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로 한다.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는 날. 담임선생님인 종혜쌤 표정이 심상치 않다. 분위기를 대충 눈치챈 38명의 남자아이들 모두 종혜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종혜쌤이 말했다. 우리 반 성적이 6개 학급 중 꼴찌다. 긴 말 필요 없고 개인 전교 석차를 불러줄 테니 잘 기억해. 기말고사 때 등수 떨어지는 만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김석환 128등, 김정열 모두 박수 1등.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모레도 중간 정도인 나는 성적도 딱 중간은 나오리라 예상했다. 전교생이 220명 정도니까 110등 언저리에 있을 거라 예측했다. 늘 같이 어울리는 정엽이와 성필이도 나와 비슷할 거라고. 태민이는 역도 특기생으로 전화 갔으니까 아마 바닥에 가까울 것 같았다. 창가 쪽에 몰려앉았던 우리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종혜쌤 목소리에 집중했다. 박정엽 170등. 정엽이는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잔뜩 인상을 찌그렸다. 나와 성필이, 태민이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얼굴을 책상에 파묻었다. 양성필 179등. 이번에는 성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엽이와 우리는 다시 웃음을 참기 시작했다. 전성이 180등. 아까보다 더 깊숙이 엎드려 쿡쿡거리는 새놈이 머리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뭔가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180등이라고? 중학교 때 꽤 방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반에서 5등 안에는 항상 들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치른 시험에서 전교 180등이라니 얼굴이 벌개졌다. 종혜쌤의 입에서 태민이의 이름이 나왔다. 정태민, 모두 박수. 228등, 전교 꼴찌다. 우리 반에 전교 1등하고 전교 꼴찌가 다 있네. 태민이는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향해 깍지를 낀 양손을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흔들어 보였다. 그런 태민이를 여전히 벌건 얼굴로 턱을 개고 쳐다보았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집에 돈이 많으면 저런 자신감이 생기는 건가? 나는 속으로 자신감 넘치는 태민이의 행동에 집에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한껏 부러워했다. 그때 종혜쌤이 교탁을 치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리고 쌤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담긴 4차원적인 잔소리를 시작하셨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성적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이 시험보다 더 어렵고 더 치열하고 생사결단의 각오로 치러야 하는 일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점수로 판단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으로 끝이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경험할 시험들은 학교 때처럼 문제 푸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에 따라서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집이 바뀌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도 할 겁니다. 또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른 쌤들의 잔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린다. 그래서 4차원적인 잔소리다. 모두들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소행성과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눈앞에 시험 공부마저 제대로 안 하면 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책임감 있는 지구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나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이였을까? 친엄마와 나는 3살 때 헤어졌다. 사람들은 5살 이전의 일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당시 나처럼 큰일을 겪었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면서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 기억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한 채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친엄마를 본 기억은 인천 이모한테 맡겨져 있을 때였다. 늘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이미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세상이 어둠에 물들어가던 어느 저녁, 방문 뒤에 숨어 2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속삭였다. 하나님, 한 번만 엄마를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을 3번 정도 반복했다. 그리고 몇 밤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는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왔다. 봉고차에서 내린 엄마는 울면서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았다. 그때 내가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서였는지 절대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친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후 나는 아들 둘이 있는 작은아빠네 집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또 얼마나 지나지 않아 작은아빠도 작은엄마와 이혼을 하시면서 나는 큰아빠네 집으로 또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큰아빠와 큰엄마를 아빠, 엄마라 부르며 자랐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큰아빠도 이혼을 하셔서 엄마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나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이였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나 때문에 친엄마, 친아빠가 이혼한 것 같았고, 나 때문에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가 이혼한 것 같았다. 큰아빠는 나 때문에 이혼한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내가 큰엄마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제발 큰엄마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내 생각을 소원으로 착각하고 들어주신 것 같다. 초등학생 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큰엄마는 새가 박힌 파리채로 나를 신나게 때렸다. 한 번은 장난 전화를 하다가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던 큰엄마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그때 큰엄마의 표정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공포영화 속 장면들보다 무서웠다. 그날 나는 강목 같은 것으로 머리를 맞았던 것 같다. 만화영화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머리 주위에 별이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그때 처음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이불에 돌돌 말린 채 큰엄마에게 깔려 그 무게를 견뎌야 했던 적도 있었다. 숨이 막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는데 이불 속에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나는 감기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뒤 먹었다는 거짓말을 했었고 같은 반 효진이네 집에 장난 전화를 해서 혼나기도 했다. 내가 혼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 내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나처럼 말썽을 피워 자주 혼이 났고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가 큰엄마를 미워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한 번은 큰엄마가 술에 취해 나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네 엄마한테 가. 나는 정신이 알찔했다. 또다시 버려질 거라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큰엄마는 휘청거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너무 서럽고 미안하고 무섭고 외로웠다.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이 가정에 불청객이라는 불안의 씨앗이 터지면서 점점 커져갔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닭똥 같은 눈물만 계속 흘렸다. 그때부터
큰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큰아빠와 큰엄마도 이혼을 하고 만다. 그 후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나는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다가도 한순간 감정이 폭발하는 약간 똘끼 있는 아이가 되었다. 버려졌다는 생각도 전보다 더 자주 하게 되었다. 한참 다음 카페의 인기가 치솟았을 때는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면 서로 의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나는 항상 예의 바르고 착한 아들인 척 해야 했다. 나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큰아빠에게 다른 고통까지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아빠는 그 끔찍한 현실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심지어 단 한 번도 혼내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다. 그렇다고 방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말 그대로 나를 믿어주셨다. 나는 그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엇나갈 수 없었다. 자라는 동안 한 가지 꿈을 반복해서 꾸는 날이 많았다. 어떨 때는 밤마다 자리에 누운 채로 울기도 했다. 느닷없이 죽음을 떠올리면서부터였다. 공포란 그 대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할 때 증폭된다. 내게는 죽음이 그랬다. 뭔가 알 수 없어서 무서운데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면 꿈을 꿨다. 그때마다 한 가지 꿈이 계속 반복되며 이어졌다. 나는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잡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잡을 수 없다. 쫓고 있지만 그는 너무 빠르고 사실 무섭기도 하다. 그래도 왠지 그 사람을 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 카든으로 이동하면 시끄러운 기차 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공간이 나온다. 거기서 그 사람이 서 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꼭 이 대목에서 깼다. 똑같은 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꾸는 것이 정말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다. 그렇다고 이 꿈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지는 않다. 왜 이 꿈을 반복해서 꾸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외로운 게 싫어서. 친구들과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라면 몇 봉? 5봉? 5봉 가지고 되겠어? 1인당 2봉씩 8봉은 돼야지. 정엽이가 영화에 나온 누군가를 따라하는 말투로 말하자 똑같은 말투로 태민이도 이어 말했다. 무슨 8봉이여 10봉은 돼야지. 나 혼자서 5봉은 먹는데. 성필이도 거들었다. 10봉 콜. 하 돼지 새끼들. 입으로는 욕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즐거웠다. 라면 10개를 끓여본 적도 없는데다 양동이 같은 커다란 냄비에 끓여 먹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였다. 늘 조용하고 어두웠던 집은 우리가 떠드는 소리와 라면 끓는 냄새가 더해지자 왁적지껄한 분위기로 변했다. 야, 탁자 좀 치워봐. 라면 가져가게. 나는 10개의 라면이 든 냄비를 낑낑대며 힘겹게 옮겼다. 아이들은 킥킥대면서 탄성을 질렀다. 이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냄비를 내려놓자마자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달려들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먹을 것 앞에서는 이상하게 경쟁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 같기도 했고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젓가락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문득 이 난장판 같은 상황이 좋아졌다. 나는 조용한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혼자 있는 것이 싫었다.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장난치는 시끄러운 순간을 항상 그리워했다. 왜 그랬을까? 친엄마라는 사람이 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걸까?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따뜻했던 엄마의 품의 기억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녀석들과 몸과 말과 젓가락으로
감정을 치고받고 부대끼면서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엄마 품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생에서 처음 요구된 가치 판단. 영동은 시골이지만 경부선철도가 지나가고 축제도 많아서 역에서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큰오빠는 영동역 바로 옆에서 올갱이 국밥집을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개업 후 몇 년이 지나자 부산에서 국밥을 먹으러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식당에 나와 일을 도왔다. 손님이 빠진 한산해진 시간에 백발 아저씨 한 분이 오셨다.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올갱이 국밥 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이 집 아들이냐? 나 아빠 친구야. 아빠하고 닮았네. 라고 하셨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하고는 가게 뒤편 장작 아궁이 앞에서 올갱이를 삶고 있던 큰아빠를 불렀다. 아빠, 친구분 오셨어요. 목에 수건을 두른 채 땀을 흘리며 일하시던 큰아빠는 나지막하게 누가 와? 라고 묻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로 오셨다. 어이구, 운학이 왔네. 막걸리 한 잔 먹으러 왔지. 아들이지? 몰라보겠다. 누군지도 모르는 백발 아저씨에게서 영동의 아늑한 느낌이 아닌 도시에서 사는 세련된 예술가의 느낌을 받았다. 성희야, 가서 막걸리하고 머릿고기 좀 내와. 큰아빠의 말에 나는 술상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고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운학이라는 아저씨와 큰아빠의 말을 엿들었다. 운학 아저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 고향인 영동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듯했다. 붓글씨 솜씨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인데 최근에 청계천에서 가장 긴 붓글씨 쓰기 기네스에 도전을 했었다고 한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였다. 두 분이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니 큰아빠가 올갱이 삶는 중이었다며 가게 뒤로 잠깐 나가셨다. 그러자 운학 아저씨는 심심했는지 나를 불렀다. 아들,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순순히 아저씨 반대편 쪽 의자에 앉자 아저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들어봐. 사람들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쫓아.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지. 나는 순식간에 아저씨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만 하는 영동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이 3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세계의 산발이 같은 거야. 우리는 대부분 이 셋 중 하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아들, 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싶어?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어떤 답을 하면 좋을지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왠지 욕심이 많은 아이로 비춰질까봐 명예라고 대답했다. 명예요. 저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명예를 쫓았어.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서예가가 되었지?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 그래서 정치가들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 보이고 싶어 하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네. 내색하지는 않지만 명예가 있어도 돈이 없어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사려고 하기도 해. 세상은 단순하게 보면 이 3가지 관계를 맺고 굴러가는 거야.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큰아빠가 다시 들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발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원래 앉아있던 곳으로 가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아저씨의 이야기 내용이 좋아서 뭔가 내 안에서 요동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큰아빠 친구들은 한결같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만 지겹도록 했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었다.
하지만 백발 아저씨는 직접 경험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신 것이었다. 그 에너지를 나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랐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날 그 후 백발 아저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식당에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삼국지, 초안지, 공자, 맹자 같은 책에서 들었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번은 나를 심하게 당황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그 일이 벌어진 날은 주말이었다. 주말에는 항상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그날도 나는 식당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런데 호리호리한 체격에 작고 동그란 안경을 쓴 백발의 오낙 아저씨가 웃으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은 자리가 주방과 가까운 한 자리밖에 없었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 앉더니 평소처럼 막걸리와 머릿고기를 주문하셨다. 술상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돈, 권력,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래서 잠시 앉아서 듣고 있는데 큰아빠가 이 모습을 보시고는 약간 흥분한 말투로 뭐 하는 거야? 바쁜데 가서 음료수 좀 냉장고에 넣어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한테 오늘은 바빠서 다음에 이야기 듣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테이블을 쾅 하고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나는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런데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담하는데 지금 듣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할 거야. 이 이야기가 너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 지금 다시 앉아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던가 내 아버지 말대로 가서 심부름이나 하던가 둘 중에 결정해라. 갑자기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우리를 주목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간혹 엉뚱한 구석이 있는 아저씨라서 이번에도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때 큰아빠가 한 번 더 외쳤다. 야, 전성이! 나한테 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나는 선택을 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앉아서 들으면 큰 깨달음이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벌어진 지금까지의 불행한 인생이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큰아빠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시 앉으면 지금까지 나를 믿어준 큰아빠를 완전히 배신하는 느낌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걸까? 나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포기했다. 모두가 버렸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신 큰아빠를 절대 배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창고에서 사이다 박스를 꺼내 식당용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식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온해졌고 아저씨도 아까와는 180도 다른 웃는 얼굴로 막걸리를 다 마시고는 가게에서 나가셨다. 별것 아니라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일은 살면서 부딪히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한다면 낳아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경우와 나처럼 그러지 못한 경우의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곁에 있는 사람이 낳아준 아빠였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보통 낳아준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감사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 또한 키워준 은혜를 깊게 생각하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는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갚게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나를 믿어주신, 키워주신 아빠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내 인생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었다.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듯 했다. 나는
나를 치유할 권리가 있다. 내면의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유튜버가 된 다음이었다. 마음과 치유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었다. 유튜브를 하면서 푸르미 교육법으로 많이 알려진 교육 전문가 최희수 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이분은 내면의 아이에 대해 깊이 탐구하신 분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과 긴 시간 만난 것도 아닌데 내 채널을 보신 그분이 내가 성장 과정에서 결핍과 상처를 갖고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신 것이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릴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하하,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의 진지함에 이끌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엄마, 가지마. 아마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남자치고는 좀 많은 축에 든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눈물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내가 여전히 엄마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 사이 엄마와 또 다시 만났다.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되었고 엄마의 인생에 연민을 가질 정도가 되었으며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웬 눈물? 이렇듯 난데없이 흘린 눈물이라 창피할 뿐이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내면의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 내면의 아이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아이란 내가 무시하고 있던 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미처 사랑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아졌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돌봐왔던 것일까? 네, 오늘 써니즈님의 1일 1답을 읽어드렸는데요. 진심의 여정 속에 담긴 치유의 힘. 써니즈는 각기 다른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나 역시 지루하지 않게 마음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고, 또한 써니즈는 고수들을 만나 내가 궁금한 것을 대신 질문해주는 수고도 해왔어요. 어떤 분야든 계속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을 잘 알기에 써니즈 채널과 운영자 써니즈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젊어서 다행이에요. 그의 성장이 담긴 이 책이 모두가 지치지 않고 마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열혈 구독자 아이디 퓨리스 전업 투자자가 말씀하셨네요. 1일 1답.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을 잡아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의 책 1일 1답 써니즈 유튜버님의 책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책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